과거 어느 나라에서나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는 바로 재상이었습니다. 이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신하들도 쉽게 오를 수 없었지만 중국 역사상 환관의 신분으로 재상에 오른 인물이 두 명 있죠. 바로 진나라의 조고와 당나라의 이보국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이보국의 원래 이름은 이정충이었는데 이름을 합치면 정충보국이 되는데요. 정충보국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바로 온 힘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라인데, 이는 남송의 충신 악비의 어머니가 나라에 충성하고 불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악비의 등에 새겨주었던 글입니다. 하지만 이 이보국은 정충보국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만큼 온갖 악행을 저지른 악신 중의 악신이 되죠. 오늘은 이 이보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703년에 태어난 이정충은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그는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달리 눈치가 빠르고 총명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정충이 마국간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을 때 마침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것은 바로 마국간을 관리하면서 황실의 말들을 잘 기르다 보니 마침내 황태자였던 이영의 말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정충은 혼심의 힘을 다해 태자의 말을 길렀고, 이 모습을 본 태자 이영은 이정충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를 데려가 자신의 외출과 일정 등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황태자의 측근이 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태자비였던 장양제와도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55년 11월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자 당현종은 사천 지역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태자 이형은 분조를 세워 관중 땅에서 패잔병들을 모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이정충과 태자비 장량제는 이형에게 황제 자리에 올라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반군을 진압해야 할 것을 권했는데, 태자 이형은 계속해서 거절을 하다가 마침내 금군의 추대로 영무에서 황제 자리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당숙종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현종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정식으로 숙종에게 양의를 해주고 태상왕으로 물러났죠. 그렇게 이정충은 졸지에 황제를 옹립하는 데 공을 세운 공신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숙종에게 대신들보다 더한 예우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숙종은 첫째 아들이던 이숙을 천하병마대원수로 삼아 병력을 이끌게 했으며, 이정충에게는 자신이 황제가 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해서 호국이라는 이름을 하사했고 판원수 부행군 사마사라는 직책을 주었는데, 이후 이정충은 숙종에게 올라오는 상소문과 군령 반포 등 황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모조리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보국은 실로 엄청난 권한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잘 돌아갔던 이보국은 이때부터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막강한 권한을 손에 거머쥐기는 했지만 자신을 받쳐주는 신복이나 자신의 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일을 해나가면서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고, 숙종의 아내이던 장양제에게 접근해 마침내 그녀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 함께 손을 잡게 되었죠. 한편 숙종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가 되어준 이필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필은 현종 때 양귀비의 오빠이던 양국충에 의해 쫓겨나 외지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황제가 된 숙종은 사람을 보내 이필을 모셔와 극진히 대접해 주기 시작했고, 그를 재상으로 삼아 모든 국정을 이필과 함께 상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충은 그런 이필을 굉장히 시기 질투했었는데요. 숙종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자신의 자리가 이필에게 빼앗긴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현종은 장양제에게 칠보마안을 하사했었는데, 이것은 값비싼 금은보화가 박힌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장양제는 굉장히 기뻐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필은 숙종에게 건의해 칠보마안을 팔아서 국고에 넣어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고, 숙종은 그런 이필의 건의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필은 모든 힘을 다해 장안을 다시 되찾는 데 집중하고 전국을 안정시킨 이후에 황후를 책봉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으며, 숙종은 이 의견마저 이필의 의견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정충이 장양제에게 말했고, 이에 장양제 역시 이필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정충과 장양제는 함께 이필을 제거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이필의 일거수일투족에 딴지를 걸고 탄핵을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이필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이런 횡포를 보면서 분노하고 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건영왕 이담이었죠. 이담은 알록산에 난 당시 반란군의 습격을 받은 아버지 숙종을 지키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직접 반란군과 싸워 숙종을 지켜낸, 숙종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담이 숙종을 찾아와 이정충과 장양제가 결탁해 이필을 괴롭히고 있다고 고해바쳤고, 이 사실을 이정충과 장양제가 알게 되면서 이담 또한 그들의 타깃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숙종의 첫째 아들 이숙이 한밤중에 자객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에 화난 숙종은 그 자객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그렇게 잡혀온 자객은 살려달라며 건영왕 이담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실토하자 열받은 숙종은 이정충을 불러 이담에게 사약을 내리라 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자객은 이정충이 보냈던 자객이었는데요. 영문도 모르고 군대 내에 있던 이담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갑자기 찾아온 이정충의 신복들에 의해 강제로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환관 이정충은 황자마저도 자신의 앞길을 막으면 주저없이 없애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훗날 이필이 이담의 무고를 밝혀냈고 숙종은 이담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죽여버린 자신을 탓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후 757년 마침내 반란을 평정하고 현종과 숙종은 다시 장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때 이필은 계속된 괴롭힘으로 관직을 내려놓고 궁을 떠나게 되는데 이정충이 그토록 원하던 이필의 제거를 마침내 이룰 수 있었죠. 그리고 이후 장양제는 장왕후가 되었고 이정충은 태복경에 임명되어 국내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또한 이정충은 자신의 이름을 이보국으로 고치게 해달라고 상소를 올렸고 그렇게 이보국이 된 것이죠. 게다가 이보국은 이후 황궁총관이 되었고 금군까지 장악했으며 당숙종의 바로 옆에서 당숙종이 하는 명령은 모두 이정충을 통해서 하달되었습니다. 또한 당숙종은 이후 정식 조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곳엔 이보국이 참석한 뒤 문무백관들의 추청을 받으면 스스로 명을 내렸는데 그는 환관이었지만 하는 행동은 마치 황제와 같았죠. 심지어 현종과 숙종의 사이를 갈라놓아 현종을 유폐시키기까지 했을 만큼 이보국은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61년 이보국은 병부상서가 되어 마침내 병권까지 장악하고 마는데요. 이 관직으로도 만족을 못한 이보국은 숙종을 찾아가 재상직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러자 어이가 없었던 숙종은 너의 공이면 무슨 관직도 가능하지만 재상직은 대신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라고 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이보국은 대신들에게 협박해 이보국을 재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게 했으며 이때 이보국은 배면에게도 연락해 자신을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배면은 나의 두 팔이 잘린다 해도 그를 추천할 수는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고 숙종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던 소화도 이보국이 재상이 되는 것에 반대하여 결국 이보국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그러자 이보국은 소화와 배면에게 복수하기를 마음먹었고 훗날 온갖 수를 동원한 이보국에 의해 그들은 좌천되어 다른 지방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숙종이 병에 걸려 알아 누워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자 당숙종은 모든 국정 운영을 황태자 이해에게 맡겼죠. 그런데 과거 장왕후는 황태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자신의 아들 이소를 태자로 삼으려고 숙종의 첫째 아들이던 이숙을 해치려고 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숙종은 이숙을 황태자로 삼았었는데 장왕후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들 이소가 일찍 죽어버렸지만 이후 장왕후는 월왕 이계를 태자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이계가 황위에 오르면 자신이 태후가 되어 모든 권력을 독점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숙종이 병에 걸려 알아눕자 발등에 불 떨어진 장왕후는 계획을 더 빨리 진행시키게 되는데요. 예전까지만 해도 이보국과 장왕후는 그동안 같은 편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서로 잘 지냈지만 이보국이 권력을 가진 이후 장왕후에게도 그전처럼 머리를 조아리지 않자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보국의 태도가 변한 것에 앙심을 품은 장왕후는 이해와 이보국 모두를 쫓아내기 위해 이계를 찾아가 나와 손을 잡으면 황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이에 이계는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장왕후와 이계는 병사들을 매복시킨 뒤 태자 이해가 아버지 숙종을 보러 궁으로 갈 때 그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들의 음모는 이보국의 신복이던 환관 정원진에게 들통나고 말았고 이에 이보국과 정원진은 곧장 우림군을 이끌고 숙종이 있던 궁으로 쳐들어가 장왕후를 붙잡아 버렸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자 숙종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이보국은 더 앞뒤 안 가리고 미친 짓을 벌이는데 명을 내려 장왕후와 이계를 죽여버렸으며 이 일에 연관이 되었을 만한 인물들 100여 명의 구족을 멸하게 되죠. 환관이 마음대로 황후와 황자를 죽이고 심지어 황제가 있는 궁까지 병사들을 이끌고 와 그것에 놀란 황제가 죽기까지 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후 이보국은 이해를 다음 황위에 올렸는데 그가 바로 당대종이죠. 대종은 과거부터 이보국의 횡포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없애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자신의 힘이 부족하니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종은 일단 이보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를 상보라 칭하며 재상에 앉혔는데 그렇게 이보국은 환관 신분으로 재상 자리에 오른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인물이 된 것이죠. 이보국은 오랫동안 자신이 꿈꿔왔던 재상의 꿈을 이뤘지만 그의 욕심은 끝을 몰랐습니다. 이후 대종에게 찾아간 이보국은 폐하께서는 그냥 앉아만 계시면 바깥일은 모두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라며 모두 앞에서 대놓고 대종을 허수아비 왕제 취급했죠. 이에 대종은 굉장히 분노했지만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마침내 이보국에 대한 불평이 터져나온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보국의 신복이던 정원진이었죠. 정원진은 자신이 큰 공을 세웠다 생각하고 후한상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보국은 재상에 올랐던 반면 자신의 직위는 여전히 낮았던 것에 불만이 컸던 것입니다. 이후 정원진은 대종에게 찾아가 이보국의 죄상을 낱낱이 말하며 그를 탄핵했고 대종은 이보국을 몰아내기 위해 정원진을 이용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어느 날 이보국을 부른 대종은 그대는 당나라에서 말도 못할 큰 공로를 세웠지만 지금 나이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 모든 복잡한 군무는 정원진에게 넘기고 이제 그만 집에서 쉬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말했고 이보국의 머릿속에 이게 갑자기 뭔 소리지? 라고 떠오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원수행군 사마와 병부상서의 직위를 정원진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황궁에서 나가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어버버 하는 사이에 이보국은 궁에서 내쫓기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중서령에서도 파직되고 자기만 박류광에 봉해졌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권한을 빼앗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보국이 순식간에 모든 걸 빼앗긴 채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한 자객이 이보국의 집으로 침입했고 잠들어 있던 그를 살해해버렸죠. 그리고 그의 머리와 오른팔을 가지고 깜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온갖 횡포를 저지르던 환관 이보국은 59세의 나이로 처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이후 대종은 자객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리는 동시에 나무로 머리를 만들어 이보국의 시신에 붙인 뒤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보국을 죽인 자객은 도대체 누가 보낸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주장이 떠돌고 있는데요. 역사학계에서는 대종이 죽인 것이다라는 주장과 정원진이 죽인 것이다라는 주장, 그리고 민간의 협객이 그를 죽인 것이다 라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현재까지 이보국을 죽인 자객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당나라의 환관 이보국은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는데 심지어 황후와 황자마저 그의 손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당숙종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렇게 이보국은 다음 황위에 태자 이해를 올렸는데 그가 바로 당대종입니다. 당대종은 이보국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힘이 없어 이보국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때 이보국의 최측근 중엔 정원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정원진의 배신으로 이보국은 몰락하게 되고 이후 정원진이 설치는 세상이 되어버리죠. 정원진도 당나라를 주무르던 환관이었습니다. 이보국과 더불어 어조운 구사량 등과 함께 당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환관 중 한 명이죠. 정원진 역시 어릴 적부터 환관이 되어 궁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이보국의 신임을 얻어 그의 신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국이 훗날 금군을 장악하면서 당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자 정원진 역시 2인자 자리를 꿰찰 수 있었죠. 이보국은 대종에게 대놓고 정치는 내가 할 테니 넌 쉬어라 할 정도로 온갖 횡포를 부리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렇게 끝 모르고 오르던 이보국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땅에 처박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장황호와 이계가 손을 잡고 이보국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그 계획을 정원진이 알게 되었고 곧장 이보국에게 보고한 뒤 장황호가 먼저 손을 쓰기 전에 먼저 군사를 이끌고 가 장황호와 이계를 체포했으며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보국 입장에서는 정원진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이보국은 훗날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만 정원진은 아무런 포상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정원진은 대종을 찾아가 이보국을 탄핵했는데 이에 대종은 정원진이 배신을 때리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보국을 없애는데 그를 이용하기로 했죠. 그렇게 조용히 정원진을 밀어주자 정원진 역시 강한 힘을 얻게 되었고 이후 대종은 이보국을 불러 이제 그만 궁 밖으로 나가 쉬어라 라는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보국의 원수행군 사마와 병부상서의 직위를 빼앗아 정원진에게 줘버렸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군권을 장악한 정원진은 그대로 이보국을 내쫓아버렸고 어버버버 하는 사이에 이보국은 궁 밖에 내쳐지게 되죠. 이후 이보국은 누군가에게 살해되어 자신의 집에서 머리와 오른팔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보국을 제치고 정원진이 당나라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정원진이 휘두르는 악행도 이보국 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762년 표기대장군 겸 내시감이 되었죠. 이후 그는 대종이 신임하고 총애하는 신하들은 모두 시기하면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헐뜯기를 반복하는데요. 대종이 회남의 절도사였던 내진을 좋아하자 정원진은 그를 참소해 결국 내진은 파주로 유배형을 받았는데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처형당하고 말았죠. 또한 안사의 난을 진압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인물인 곽자이와 이광필 등에게도 온갖 모함을 해대기 일쑤였는데 이에 곽자이는 스스로 부원수와 절도사직을 해직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대종은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참소의 두려움을 느낀 곽자이는 자신에게 내려준 황제의 조서 천여 편을 모두 반납하면서 읍소했으며 이후 1년여간을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 대종이 곽자이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했을 때도 정원진과 어조운이 극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안사의 난의 영웅인 이광필 역시 정원진의 수많은 모함을 받았는데요. 결국 이광필과 그의 동생 이광희도 파직되고 말았죠. 거기다가 동화 절도사 이회양도 정원진의 모함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원진의 모함에 당나라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곽자이와 이광필 등 절도사들이 줄줄이 엮여 없던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자 점점 절도사들은 당나라 조정을 믿지 않기 시작했고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분노했죠. 이로 인해 절도사들과 당나라 조정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당나라 절도사가 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시 당나라에는 여러 지역을 지키는 군진이 존재했는데 이 군진의 병력은 약 1만여 명 되었죠.
그런데 토번이나 돌궐, 거란 등 외적이 한번 쳐들어오면 몇만에서 십몇만까지의 대군을 이끌고 오다 보니 군진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개의 군진을 하나로 묶은 번진이 생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로 따지면 한 개 사단을 군진, 군단을 번진이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이 번진을 지휘하는 직책이 절도사였죠. 난을 일으킨 알록산 역시 절도사였고, 방금 말했던 이광필이나 곽자이 등도 절도사였습니다. 이 절도사들은 해당 지역들의 군진들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까지 다스렸는데, 전시에는 마음대로 병력을 이끌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어느 정도의 외교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그 지역의 군주나 다름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알록산 같은 경우에는 4군데 지역의 절도사를 역임했다 보니 병력도 많았기에 반란을 일으켜 수도를 함락시켰을 만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힘을 가졌던 절도사들을 죄다 모함해 죽이거나 내쫓았으니 훗날 절도사들은 당나라의 위기에도 병력을 움직이지 않게 되죠. 어쨌든 그러던 763년 토번이 2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해 당나라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들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착착 장안으로 진군해 오는 것이었죠. 그러자 대종은 옹왕 이과를 원수로 삼고 곽자이를 부원수로 삼아 토번을 막게 했는데요. 너무 병력이 딸렸던 탓에 곽자이는 왕연창을 장안으로 보내 남은 금군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나 정원진은 왕연창이 대종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들의 요청 역시 대종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절도사들 역시 정원진의 횡포에 분노해 당 조정을 구원하기 위해 군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정원진에 의해 절도사들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아마 토번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결국 토번이 위수를 건너 장안의 코앞까지 밀고 들어오자 대종은 결국 섬주로 도망쳐버렸고, 대종이 도망을 치자 그를 호위하던 금군들마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던 장안에 토번군이 들어가서 대대적인 약탈을 벌였고, 민가들에는 불을 질러 장안을 초토화시켜버렸죠. 하지만 겨우겨우 4,000명의 병력을 모은 곽자이가 무지막지한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안을 탈환하기 위해 나서는데요. 전염병과 보급의 문제, 그리고 곽자이가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토번군은 결국 퇴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토번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어느 날 유왕이라는 인물이 상소를 올렸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나라를 보존하려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정원진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종은 자신의 옹립을 도와줬던 공신으로서 감히 정원진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용기를 가진 수많은 신하들이 정원진을 파면시키던지 처형을 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대종은 그를 삭탈관직하고 시골로 쫓아내버렸죠. 이후 764년 토번을 피해 달아났던 대종이 다시 장안으로 돌아오자 한 번 더 대종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여장을 한 뒤 몰래 궁안으로 들어갔지만 쫓겨났으며, 몇몇 관리와는 정변을 꾀하기도 했지만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대종은 그를 진주로 추방했는데 가는 도중의 길에서 객사를 하고 말았죠. 그리고 정원진이 없는 빈자리를 다른 환관인 어조운이 꿰차게 되었습니다. 당나라 숙종과 대종대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악의 개노답 사망관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이보국과 정원진,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어조운입니다. 그들은 다 함께 뜻을 맞춰 황제와 당나라를 쥐락펴락하는데 열심히 동참했던 인물들이죠. 오늘은 이보국과 정원진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나서 그들의 빈자리를 꿰찬 어조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조운은 어릴 적부터 궁에 들어와 현종의 태자이던 이형을 모시게 되었는데, 어릴 적부터 간신의 싹이 보였는지 아부에 굉장히 능하고 눈치가 빨라 이형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죠. 이후 755년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자 현종은 사천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자신이 모시던 이형이 당숙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종의 총애를 등에 업고 곽자이와 이광필 등 절도사들을 감시, 감독하는 직책인 관군용사에 임명되었죠. 그렇게 조정 내에서는 이보국과 정원진, 그리고 밖에서는 어조운이 개판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2년여의 혈투 끝에 757년 마침내 장안을 다시 수복하고 현종과 숙종이 돌아오자 그는 내시성의 책임을 맡았고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불과 1년 만인 758년에 항복했었던 안록산의 부하 사사명이 당조정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즉시 반란을 일으켜 버렸는데요. 사사명이 이끄는 13만의 병력에 비해 당군은 여러 절도사들이 반란 진압에 참가해 병력이 약 60만 명에 육박했죠. 하지만 이들을 총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이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13만의 반란군에 의해 60만 대군이 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어쩔 수 없이 패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는데, 어조운은 숙종의 신임이 두터웠던 곽자이를 모함해 유일하게 아무 문제 없었던 곽자이가 파면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 곽자이는 삭방절도사직을 이광필에게 위임하고 군권을 박탈당해 장안으로 소환되었고, 그렇게 약 1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장안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사명의 공세를 이광필의 활약으로 막아내고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후 어조운은 반란군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 사기가 떨어졌다며 이광필에게 공격을 가하라고 명했죠.
이때 이광필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복고회음마저 어조운의 공격 주장에 동조하자 어쩔 수 없이 출진하게 되었고, 이광필의 말대로 여전히 막강한 전력을 유지시키고 있었던 반란군에 의해 낙양 북쪽 망산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사명이 아들 사조이에게 살해당하고 반란군은 사조이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는 반란군과 격렬히 싸우고 있는 와중에 당나라 조정 내에서는 환관 이보국이 설치고 있었으며, 장왕후 역시 이보국 못지않은 전횡을 저지르며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762년 현종과 숙종이 연이어 죽은 뒤 대종이 즉위하고, 이때 이보국이 장왕후와 황자들 역시 죽여버렸지만 이보국 역시 측근이던 환관 정원진의 계략으로 죽임당하고 이보국의 자리는 정원진이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당나라 조정 내에서 환관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였고, 오랫동안 지속된 전란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조이의 반란군과 당군은 여기저기서 국지전이 벌어지긴 했지만 오랜 기간 큰 전투 없이 고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위구르 제국이 10만의 병력을 동원해 당나라를 침공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전란은 드디어 끝을 맺게 됩니다. 처음 위구르는 반란군 측에 붙어 당나라를 공격했지만 당나라 장수 복고회은의 회유로 당나라로 돌아서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대종은 762년 10월 아들인 옹왕 이괄을 천하 병마원수로 삼아 반군 지도자 사조이를 치도록 하였는데, 이때 이괄의 부원수로 곽자이를 삼으려 했지만 정원진과 어조운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763년 1월 반란군의 수장인 사조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드디어 기나긴 안사의 난이 평정되었죠. 그리고 어조운은 관군용사로서 공을 세웠다며 풍익 군공에 봉해졌습니다. 사실 어조운은 장군들의 전투를 방해했으면 했지 한 건 별로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반란을 진압하자마자 또다시 큰일이 닥치는데, 763년에 토번이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당나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때 대종은 옹왕 이괄을 원수로 삼고 곽자이를 부원수로 삼아 토번을 맡게 했는데요. 병력 충원을 원하던 곽자이의 요청을 정원진은 대종이 알지 못하게 막는 바람에 당나라군이 위험에 처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런 정원진의 횡포 때문에 각지의 절도사들이 병력을 파견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토번군이 장안에 접근해오자 대종은 섬주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던 어조운에게 피난을 가게 되었죠. 결국 장안은 토번군에 의해 쑥대밭이 되었지만 곽자이의 엄청난 활약으로 장안을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조운은 끊임없이 곽자이를 모함하고 괴롭혔지만 그의 인품의 감탄에 더 이상 그를 모함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한 번은 어조운이 관군용사로서 곽자이군을 감사하기 위해 곽자이의 진영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죠. 병장기와 군량 등 물자에 대한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 트집을 잡으려는 의도가 더 강했습니다. 그러자 곽자이의 부하들은 어조운이 분명 음모를 꾸며 장군을 해하려고 할 것이니 무장 병력을 대동해 겁을 주자고 말하는 것이었죠. 이에 곽자이는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장도 하지 않은 가벼운 차림으로 부관만 데리고 어조운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어조운은 매우 당황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왔냐고 물으니, 곽자이는 군대의 물자를 점검할 뿐인데 전투병력을 데리고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에 어조운은 곽장군의 배포와 진심을 알겠다며 그의 군자다움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곽자이가 최전방에서 토번을 막아내고 있을 때 어조운은 아무도 몰래 사람을 시켜 곽자이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것은 유교사회였던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무덤을 파헤친 범인을 잡을 수는 없었지만 곽자이는 어조운 아니면 정원진의 짓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후 토번을 물리치고 장안으로 돌아온 곽자이는 분노하지 않고 울면서 대종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를 오가다 보면 부하들이 수많은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아버지의 묘가 파헤쳐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게 다 하늘의 뜻이고 인과응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히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조운과 정원진은 곽자이의 반응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조운은 이후부터 곽자이를 모함하지 않았다고 하죠. 한편 토번군이 물러가고 나서 어조운은 대종을 모시고 장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때마침 정원진의 악행이 고발당해 신하들에게 엄청난 탄핵을 받게 되면서 정원진은 결국 모든 관직을 빼앗긴 채 시골로 쫓겨났고 가는 도중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당시 위급한 상황에 대종을 모셨던 어조운은 장안에 돌아온 이후 대종의 총애를 받게 되는데, 정원진이 죽고 나서는 그의 빈자리까지 꿰차게 되었고 대종 역시 항상 나라 일을 어조운과 의논을 하니 그렇게 그는 당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어조운은 금군까지 장악하면서 병권을 좌지우지했으며 권력을 누렸던 다른 환관들과 마찬가지로 오만방자하게 굴면서 조정의 중심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자기 마음대로 관리들 인사에도 개입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죠. 특히나 그가 했던 최악의 행동은 바로 대종의 신임을 얻기 위해 종교를 이용했던 것인데요. 바로 대종이 하사했던 자신의 별장을 절로 고친 뒤 이름을 장경사라고 지어 대종의 어머니인 장경태후 오씨의 명복을 빌겠다며 주청을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절 이름을 장경태후의 시호와 똑같이 썼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종은 어조운의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아 굉장히 흡족해했는데 이후 어조운은 장경사가 황제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장경사의 규모를 더욱 크게 키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대대적인 토목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막대한 양의 건축 자재들이 들다 보니 목재가 모자라면 멀쩡한 백성들의 집을 허물어 큰 나무를 빼앗아 장경사를 증축하는 데 쓰였고 공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연하게도 백성들이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국고까지 메말라갔고 제대로 일을 하면 가차없이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의 비명이 그치질 않았죠. 거기다가 어조운의 측근들 역시 어조운의 권세를 믿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기도 하고 매관매직을 일삼아 그렇게 모은 돈을 다시 어조운에게 바치는 등 온갖 횡포를 부리다 보니 백성들의 원성이 엄청났습니다. 거기다가 어조운은 매번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 경호관 주호와 100명의 병사들이 자신을 호위하게 했고 자신의 측근인 섬주절도사 황보운에게는 궁 밖에서 병사들을 거느리고 기다리도록 했을 만큼 혹시나 있을 위험에도 항상 대비를 했다고 하죠. 권력에 흠뻑 취해버린 어조운의 태도는 점점 더 오만방자해졌는데요. 뭔가 대종의 윤허가 필요한데 대종의 대답이 느리면 화를 내기도 했죠. 거기다가 어조운은 대종에게 천하의 일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자신의 양자인 어령이가 비교적 낮은 계급의 관리가 입는 녹색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자 어령이는 아버지인 어조운에게 모든 사실을 일러바쳤는데 다음날 어조운은 대종에게 찾아가 신의 아들이 또래의 관리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니 그에게 3품 이상의 고관이 입는 자의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청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이없는 점은 대종이 허락을 하기도 전에 어령이가 자의를 입고 오더니 감사하다며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종은 억지로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속으론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한편 대종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재상 원제가 대종을 찾아가 어조운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종은 원제와 함께 어조운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죠. 원제는 어조운을 제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던 경호관 주호와 황보운을 잘 구워 삶아 같은 편으로 만든 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대종이 궁궐에서 연회 자리를 만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나는 연회가 끝나고 모두 돌아갈 때 대종은 어조운을 조용히 부른 뒤 딴 마음을 가지고 있냐며 그에게 호통을 쳤죠. 그러자 어조운은 오만한 태도로 변명을 했는데 그때 포섭되어 있던 주호가 갑자기 어조운을 습격해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후 대종은 신하들에게 어조운이 조서를 받고 얼마 안가 스스로 목을 맸다라고 발표했다고 하죠. 이에 신하들은 어조운이 대종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모두 오히려 잘 됐다며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농단하며 황제까지 업신여기던 환관 어조운은 다른 이보국 정원진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과거부터 환관이 권력을 얻어 설친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요. 진나라 때 조고, 후한말 십상시, 총나라의 황후, 그리고 명나라 때는 위충현과 유근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관들이 권력을 휘둘렀다가 결국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죠. 하지만 환관들은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은 채 권력을 휘둘렀으니 사실상 황제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의 환관들의 전횡은 정말 심각했는데 그들은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며 조정 대신들의 인사는 물론 황제까지 마음대로 옹립하고 폐위시켰고 심지어 황제의 목숨까지 쉽게 빼앗아가 버렸죠. 당나라 대종부터 목종, 문종, 무종, 선종, 의종, 희종, 소종이 전부 환관들이 옹립한 황제들이었을 정도로 환관의 힘은 그야말로 황제를 능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중 오늘은 구사량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구사량 역시 환관이었으며 마음대로 황제를 농락한 악신이었죠. 그는 당나라 헌종부터 무종까지 5대에 걸쳐 황제를 모셨던 환관입니다. 그는 훗날 헌종이 되는 이순이 태자일 때부터 그를 보좌했었는데요. 순종 역시 환관 세력들과 신하들이 힘을 합쳐 그를 몰아내 강제로 퇴위되었고 이후 이순이 헌종으로 즉위하게 되죠. 심지어 순종은 환관 왕수징에 의해 독살되고 맙니다. 어쨌든 자신이 모시던 헌종이 황위에 오르자 구사량은 승진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앙숙 사이이던 환관 왕수징이 권력을 쥐고 있었죠. 한편 헌종은 당나라 역사상 최고의 명군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리는데요. 820년 어느 날 헌종은 왕수징에 의해 독살되고 맙니다. 이후 즉위한 목종도 불과 4년 만에 갑자기 사망했고 경종이 16살의 나이로 즉위했지만 환관 유국명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당했죠. 이후 유국명은 왕수징이 처형시켰으며 왕수징에 의해 문종이 황위에 오르지만 여전히 당나라는 환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즉위 후 흔들리는 당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주색잡기와 놀거리들을 모조리 없앴으며 과거 시험을 통해 인재를 발탁해 환관이 정치를 주도하던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등 개혁정책을 실행해 나갔죠. 또한 송신석이라는 인물을 재상으로 임명해 환관들을 제거해 나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만 기밀이 새어나가 송신석은 왕수징 일파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왕수징은 의술에 능통한 정주를 어이로 두고 문종의 병을 치료하게 했고 주역에 정통한 이훈에게는 문종에게 역경을 가르치게 했죠.
그렇게 정주와 이훈에게 문종이 허튼 짓을 못하도록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종은 두 사람에게 높은 녹봉을 주고 잘 구워 삶아 자기 편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이후 이훈을 재상으로 삼고 정주를 절도사로 삼은 뒤 환관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던 이훈과 정주를 이용해 환관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수징과 앙숙 관계이던 환관 구사량을 신채꾼 좌군중위, 왕수징을 신채꾼 우군중위에 임명해 왕수징의 권력을 분산시켰고, 이후 왕수징을 신채꾼 관군용사로 승진시킨 뒤 승진 축하 연회에서 왕수징의 술에 독을 타 그를 독살해버렸죠. 그리고 환관 세력 전체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운 문종과 이훈, 서원여, 정주 등은 왕수징의 장례식 때 그곳에 찾아온 환관들을 일거에 모두 제거해버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명심에 안달이 난 이훈이 이를 급하게 서두르기 시작했죠. 그러던 835년 10월 어느 날 아침 조회가 실시되었는데 금오대장군 한약이 후원의 석류나무에 감로가 내렸다며 이는 폐하의 성덕에 하늘이 감동해서 길조를 내려주었으니 조정과 나라에 큰 복이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재상 이훈은 당나라가 크게 흥할 길조라고 하면서 감로를 보러 가자는 청을 올렸죠. 사실 이는 환관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한 이훈의 술수였던 것입니다. 한편 조정 대신들이 가서 감로를 보니 진짜 감로가 아닌 것 같아서 문종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에 문종은 환관들에게 진짜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오라고 명했죠. 그때 실질적 환관의 우두머리였던 구사량을 비롯한 환관들은 후원으로 갔는데, 이때 이상하게 의심스러운 인물이 구사량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처음 감로가 내렸다는 말을 했던 한약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너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근처에 처져 있던 장막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만 장막 뒤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들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을 눈치챈 구사량은 얼른 도망쳐 문종을 데리고 함원전으로 달아났죠. 이후는 매복해 있던 병사들을 데리고 구사량을 비롯한 환관들을 추격해 수십 명의 환관을 죽였고 마침내 함원전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사량은 문을 굳게 닫은 후 황제인 문종을 인질로 삼고 있었는데요. 이후 다른 환관들이 끌고 온 신채꾼에 의해 이훈과 병사들은 모조리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구사량은 신채꾼을 이끌고 이훈과 정주 그리고 한약을 포함해 600여 명의 대신들을 죽여버렸으며 황궁을 돌아다니며 눈에 보이는 신하들은 모조리 죽여버렸죠. 이후에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피해 복수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훗날 감로지변이라고 부르죠. 감로지변 이후 구사량은 완전히 실권을 쥐게 되었고 온갖 악행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엄청나게 많은 관리들이 목숨을 잃자 조정 내에는 일할 관리들이 텅텅 비어 사람을 채우려 했지만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죠. 어쨌든 이후 문종은 오랜 기간 절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구사량은 문종을 황제 대접조차 해주지 않았던 것인데요. 감로지변 이전에는 문종에게 공손한 척이라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완전 부모가 자식 대하듯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많은 대소신료들 앞에서 문종의 실수를 들춰내고 조롱을 하는 등 대놓고 온갖 모욕을 주기 일쑤였죠. 게다가 좌우 신채꾼을 모두 통솔하면서 금군을 장악했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대신들은 온갖 누명을 씌워 체포한 뒤 살해하는 등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또한 구사량은 후배 환관들에게 황제 다루는 법을 교육하기도 했는데요. 구사량은 후배 환관들에게 우리의 권력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황제를 한가로이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한가로우면 책을 읽거나 학자를 만나서 똑똑해진다. 가능하면 책을 멀리 하도록 하고 학자들과 가까이 할 기회를 절대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매와 말을 길러 날마다 사냥을 나가고 가무와 여색으로 황제의 마음을 미혹시켜 항상 놀게 만들고 사치와 향락에 계속해서 빠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권력은 우리들의 차지이다 라고 했다고 하죠. 그렇게 환관들이 모든 전국의 주도권을 잡다 보니 환관들이 근무하는 북사를 두고 천하의 모든 일은 북사에 달려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수모를 당하던 문종은 어느 날 신하들에게 짐은 역사상 어느 황제를 닮은 것 같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중서자 주지는 천하의 사람들은 요순 같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문종은 그 말은 참 이상하오. 짐은 주나라 난왕이나 후한 헌제보다 못한 것 아니오? 그래도 난왕은 제후들의 꼭두각시였고 헌제는 대신이던 조조의 꼭두각시였지만 나는 노예인 환관의 꼭두각시가 되었으니 난왕이나 헌제보다 나을 것이 없소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러자 다른 대신들도 엎드려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문종은 다시 조회에 나오질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840년 어느 날 32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고 만 것이었죠. 그가 죽은 이유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울분에 찬 문종이 가슴속에 가득 찬 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을 품고 죽었다는 말도 있지만 정황상 또 환관들에게 독살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문종이 세상을 떠나자 구사량은 거짓으로 문종의 유언이라 하면서 동생 영왕을 천자로 즉위시켰고 이 사람이 바로 당무종이죠. 그 공으로 구사량은 환관의 신분으로 표기대장군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종은 이덕류와 함께 조금씩 구사량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이후 구사량이 나이가 들어 고향에 내려가 노년을 보내겠다며 무종에게 퇴직을 신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집에서 천수를 누리다 편안히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구사량은 특이하게도 왕수징이나 어조운 정원진 등 다른 환관들처럼 누군가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집에서 천수를 누리다 편하게 죽었는데, 악행을 저지르던 환관들이 훗날 비참하게 죽었던 것 치고는 굉장히 드문 사례이긴 합니다. 진짜 당나라 때 환관들의 권력은 어느 시대를 통틀어도 무지막지하게 강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당나라의 권력을 쥐고 나라와 황제까지 마음대로 주물렀던 환관 구사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